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우리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또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국제 질서 현상 변경에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푸틴의 책략입니다. 네, 먼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무려 24년 만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얻으려고 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4년 전 7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1기 당선되고 취임하고 불과 2달 만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소비에트 연방 포함해서 처음으로 역사상 정상 자격으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거죠. 그때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을까요? 그때는 오래 할지 몰랐고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의 그 평양 방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하진 않았어요. 엄청나게 주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2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뭐 2년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목을 했던 겁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얻은 건 결과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카운터파트를 찾았다. 그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가 되겠고요. 북한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 이제 우리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북한에서 구성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라는 후분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이 합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위에 그러니까 냉전 시절 군사 동맹에 근접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1년도에 맺어진 이제 조소 동맹 조약의 거의 딱 1조에서 거기서는 1조에서 이 상호 개입을 갖다가 군사적 개입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때 보면은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이게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조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물론 겉으로는 이 파트너십 조약으로 규정을 해놨지만은 동반자로 규정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과거 이 동맹 관계의 부활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또 이걸 또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런 쪽으로 확 너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은 맞닥뜨리게 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가 또 장래에 어떻게 발목 잡힐지 모르는 걸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약간의 다른 장치들을 넣어놓긴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과거의 조소동맹 조약문과 살짝 달라진 점은 지체 없이 지원을 한다는 거 그 앞에 전제를 하나 달아놨어요. 바로 각국의 법률에 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 침공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따져볼 것들이 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각국의 법적 절차를 밟은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핑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 의회에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대고서 막 이 비준을 갖다가 안 해주면은 그 사이에 뭐 우린 저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도 보면은 과거 조소동맹 시절에도
이 러시아 쪽과 북한 간의 관계는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말과 행동이 따로노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어요. 뭐 항상 뭐 말로는 해준다고 해놓고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러시아 또 외무부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 쪽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자회견할 때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동맹의 복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굉장히 침략을 받았을 때만 방어적으로 이걸 행사할 것이다는 쪽 굉장히 그 평가절하를 한 걸 보면은 뭐 러시아가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배려한 그런 안전장치들은 좀 마련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자동차를 선물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라는 차였습니다. 근데 이 번호판 숫자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7271953. 7271953. 7271953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953년은 연도가 될 거고 앞에 있는 것은 7월 27일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53년 7월 27일은 사실은 정전이 된 날이죠. 북한이 남한을 불법으로 침공을 해서 예. 그렇게 시작되던 한국 전쟁이 1953년 결과 없이 7월 27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휴전이 된 것인데요. 휴전이 된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전승, 승리한 날로 이긴 걸로 봐요? 이긴 걸로 이렇게 기념을 하죠.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전승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국경일로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이 아우루스의 7271953이라는 것을 적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국 전쟁은 북한 개별 국가의 능력과 의지와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김일성이 집요하게 스탈린을 설득해서 소련으로부터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또 그것에 바탕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이 필요한 물자들을 다 받아서 일으킨 전쟁이 6.25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과 과거의 소련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과 러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김정은에게 그런 것들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그 차에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딱 7271953을 적음으로써 앞으로 김정은이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100년 단위의 대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아우루스 번호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자동차 번호판은 번호가 한 개씩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또 있는 건가? 왜냐하면 어떤 네티즌 분들이 그 처음에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번호판 보고 야 이거 푸틴이 몰던 거 가져온 거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봤던 번호판이라고. 이게 똑같은 번호판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냥 상징적으로? 아마 그 번호판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형성의 시작과 끝에 소비에트 연방의 과거 그리고 소비에트 군대의 희생과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 인식을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고 김정은은 그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번호를 같이 가자, 렛츠고 투게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번호판을 썼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제가 보완을 하나 해드리면은 이 아우루스 선물한 게 이번이 첫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한 다음에 그때 아우루스 한번 타보고서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한 달 먼저 선물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 김정은이 국내 현지 지도를 다니는 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도 번호판이 7271953이었습니다. 똑같네 그러면. 똑같죠. 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 러시아에서 그 의미 굉장히 좋네 하면서 이번에 선물하는 아우루스에도 똑같은 번호를 갖다가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푸틴이 몰던 걸 준 건 아니다. 선물로 준비를 한 것이다. 두 정상이 번갈아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풀어봐야 될까요? 네, 정상 외교에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두 정상들 간에 최대한 얼마나 같이 밀착해 있느냐가 항상 두 국가의 우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런 상징으로 쓰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밀착된 공간에서 서로
이 관계를 과시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걸핏하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 정상들과 같이 골프 치고 그리고 골프 카트에서 같이 뭐 트럼프가 운전하고 옆에 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일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 이런 걸 과시하는 장치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김정은과 푸틴이 나란히 특히 보통 뒤에 같이 앉는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운전석과 조수석은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이런 데 방문했을 때만 본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앉아서 한 거는. 또 김정은이 워낙 자동차 광이지 않습니까? 벤츠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고급 자동차 되게 좋아하고 원래 이 김씨 일가가 벤츠 사랑이 대단합니다. 네,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충성하는 자기 부하들에게 벤츠 선물해 주는 게 일과였듯이 또 김정은도 초기에는 원래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또 독일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취향 맞춰서 이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네가 꼭 서방에 차 안 사더라도 우리 러시아가 이런 걸 메꿔줄 수 있어. 그런 새로운 북러 관계를 열어보자라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양국 사이 미묘 온도차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동맹을 강조하지만 푸틴은 애매모호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죠. 작년 9월 바스토친 우주기지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안 했는데 정상 국가의 정상들이 하는 모습처럼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일본 이제 공동선언문 이렇게 발표하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변적인 역사적인 일이다.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다면 푸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심정도 좀 복잡한 입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자신 자체가 24년 만에 북한에 오는 것 자체가 지금 세계의 사건이 돼버렸고 거기에 사실상 과거에 1961년 조소 동맹조약을 사실상 복원했고요. 어찌 보면 이번에 나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에 관한 협정은 1961년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질적 양적으로 굉장한 앞으로 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은 어쨌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러시아를 통해서 전략적 지위도 상승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의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내부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김정은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양측 간에 온도차가 있고 실제 이 협정이 앞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상당한 이견과 또 때에 따라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인데 저는 이제 외교 관계랑 인간 관계가 비슷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북한이에요. 두 분이 러시아, 중국이다. 그럼 셋이 다 친했어. 근데 어느 날 얘가 여기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약간 묘한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얘가 여기부터. 그럼 이쪽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게 하는 게 없는데 중국이 사실은 양국을 우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이렇게 재를 뿌리기도 그렇고 잘한다 박수 쳐주기도 그렇고 어떤 전략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이? 방금 되게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중러, 북러 관계라는 게 겉으로는 무슨 혈맹이니 형제니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뜨끈끈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브로맨스보다는 남녀 삼각관계 더 가까운 관계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사실 냉전 시대에도 그 이면에서는 정말 많은 갈등도 있었고 진짜 관계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가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갈등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왜 갑자기 북한이 러시아한테부터라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소련 붕괴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러시아는 북한을 거의 버린 자식 취급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지원 다 끊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너네는 별로 우리 배고픈 데는 도움이 안 돼. 라면서 탈북하신 분들 들으니까 러시아랑 별로 교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거의
이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맡아갖고 북한이 이제 붕괴되지 않게 그냥 일정한 지원을 계속 넣어준 것도 중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굶지 않게 먹여주고 돌봐준 게 얼마만큼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진정한 형님으로 모셔야지, 아니 지금 와서 갑자기 왜 러시아랑 붙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힘을 키우는 게 결코 달갑지가 않거든요. 지금 또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접근하는 게 단순히 친해지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런 전략 무기 기술을 얻으려고 계속 추근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이걸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중국한테도 야 우리도 당당한 핵강국이야, 우리 더 이상 너네 동생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까,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그런 걸 생각해서 절대 어느 이상 협력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북한도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틀 갔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푸틴이 깨려고 하고 있으니 속으로 지금 굉장히 짜증은 나지만 어디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이제 계속 표출을 하려 들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도 만만치 않은 전략자가 있잖아요. 시진핑. 방북하고 나서 시진핑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5선 취임하고 첫 번째로 달려간 국가가 중국이고요. 그래서 세계의 이 브로맨스가 통하는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1박 2일간 20시간 동안 또 둘은 밀착했어요. 밀착하고 그 20시간 1박 2일 푸틴 대통령 방중 체류 기간에 최소 3번 이상의 정상회담을 갖고 비공식적으로도 단독 회담 내지는 굉장히 이제 밀도 높은 그런 일정들을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러시아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딱 열어보니 기승전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미국의 패권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할 텐데 또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죠.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 위기 고조라는 것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서방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를 했던 겁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비록 당장 중국, 러시아, 북한 3자 협력이 과거처럼 복원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너무나 큰 카드를 지금 북한을 상대로 던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분 풍선 효과는, 즉 중국의 영향력은 상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실제 대외 정책을 이렇게 좀 수행을 하는 정치 엘리트들이나 외교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꼭 달가운 상대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사실 많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푸틴 올 때 나오는 거 아니냐 같이, 그러면 이제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방북 방송이 러시아에도 많이 퍼지고 할 텐데, 그래도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뭐 푸틴의 딸들이 나오지만은 푸틴의 딸들이 그렇다고 그걸 권력 세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권력 세습은 좀 후진 것, 저거는 너무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자리에 딱 김주애를 내보내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조금 좀 불편하게 생각할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방북한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초등학생은 자야죠. 네. 아직 11살인데. 자야지. 11살짜리 여자 꼬마애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뭘 한다는 건 너무 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좀 부자연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한 사회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자 지도자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는데, 그래서 김주애가 궁극적인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간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서 딸 김주애 모습을 공개해서 후계자 구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푸틴의 딸들도 최근에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딥하고에서 만나보시죠.
그동안 가족 공개를 꺼려왔던 푸틴과 김정은. 푸틴은 2015년 기자회견 이후 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딸 김주애 역시 2022년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름만 알려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푸틴의 장녀 마리아 보론초바와 차녀 카테리나 티오노바. 이들은 푸틴의 전 부인 류드밀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인데요. 생물학과 의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진 첫째 보론초바는 행사의 생명공학 분야 패널로 참석해 생명공학 혁신을 주제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둘째 티오노바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관한 영상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푸틴의 두 딸은 과거에도 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연사로 나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 역시 올해 들어 공개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지난 3월 강동종합원실 준공식을 비롯해 평양 전위거리 완공 현장 등 각종 행사장에 김주애와 나란히 등장해 후계 구도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건 2022년 북한의 화성 17형 ICBM 발사 때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여자이고 어린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북한 매체들이 김주애에 대한 호칭을 사랑하는 자제에서 점차 격상시키고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우상화와 관련된 향도라는 명칭을 쓰면서 후계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군사 현장뿐 아니라 닭 공장 시찰에도 함께해 군사와 경제를 아우르는 후계자 수업이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은 딸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푸틴의 딸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둘째 티오노바는 과거 이색적인 이력으로 이름을 알린 적이 있는데요. 아크로바틱 로큰롤 댄서로 활동하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는가 하면 한국 남성과 열애설이 불거져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푸틴의 두 딸. 그랬던 두 딸이 함께 국제경제포럼에 등장하며 공개적인 행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두 딸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우러전쟁 직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재산 가운데 일부가 가족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다고 추정해왔고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두 딸을 개인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요. 이후 둘째 티오노바는 서방 제재 대응 기구의 요직을 맡게 되었고 이를 두고 당시 현지 언론은 권력 승계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두 딸의 이례적인 공식 행보로 권력 승계 작업 주장에 힘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러시아 대통령이죠. 푸틴의 행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방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하려는지 참 속내가 궁금합니다. 앞서 휴전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 회의인 겁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이제 푸틴 대통령 나름대로도 외교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평화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적 레토릭에 지나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식이고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각 측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좀 배척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4개의 지역이죠. 그 4개 지역은 평화 협상을 복원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국내법으로 2년 전에 이미 이제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빼앗긴 그 땅들,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를 포함해서 2014년에 빼앗긴 이 크림 지역과 지금 전쟁 기간 동안에 빼앗긴 이 땅을 다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러시아군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철수하고 나면 대등하게 그때 평화협상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1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평화협상 복원 자체가 어렵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대로 이제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의 능력과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스위스에서 개최됐던 평화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어렵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푸틴 대통령도 이제 이런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질 수 없죠. 네. 이런 회의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러시아만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를 앞두고 마치 러시아가 평화적으로 평화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좀 목소리를 내서 러시아를 또 지지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을 또 규합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난달에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비롯해서 100개 나라가 참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러시아가 불참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좀 압박하는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이게 평화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났습니다. 뭐 나온 것이 아무래도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뭐 일단 내용만 보더라도 뭐 참가국들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를 위해서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거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공자님 말씀만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얘기죠. 예.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만 모아놓은 그런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여기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서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이제 참가한 국가들 중에서 약 10여 개국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빠진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 보면은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레이트 결코 국제사회에서 그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나라들이 빠졌어요. 이게 딱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특히 요즘 러시아에서 이 대중 대거 포위망을 그거에 반해서 지금 브릭스 플러스를 국가들을 규합하는데 굉장히 헌신을 기울이고 있는데 딱 그 국가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 평화회의조차도 그런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가 제대로 먹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국제사회가 이렇게 규합하는 수준 자체가 낮다 보니 이게 뭔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참 이게 평화에 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먼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최 듭니다. 박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왜 이 평화 공식 정상회의에 러시아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참여하는 일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 입장이고 그래서 가해자가 참여하는 회의는 같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해 당사자들이 좀 와서 머리를 맞대야 뭐가 중재하는 노력들이 이게 좀 전개가 되고 효과를 받을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또 그런 우크라이나 입장을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번 이제 스위스 평화 정상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 공동선언에 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좀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러시아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동시에 중국도 좀 참여해서 좀 이 회의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중재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국제사회가 다 같이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뜻을 같이 했다고 볼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이상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게 평화회의가 열리는 사이에 역시나 뭐 러시아가 그렇죠. 또 공격을 공격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전쟁 뭐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습니까? 전쟁 끝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쉽게 하죠. 전쟁을 일으키기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너무 단순한 얘기가 너무 단순한 사실이 진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쟁은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체된 모습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동시에 양측의 피해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리하면 어쨌든 큰 변화 없이 그 상태에서 교착 상태가 뭐 심화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교착 상태가 당사자들이 제일 피를 말리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 정도까지 버틸 거라고 초반에 거의 예상을 못했는데 네. 국방장관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이번에 이제 푸틴이 집권하고 첫 개각에서 국방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경제통입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가 문민,
경제통 크렘린궁의 경제수석 출신 이 문민 장관을 국방장관에 앉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갖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 사실상 전시 경제로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연방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전시 국방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 투입된 예산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시 경제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미래를 또 이렇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능한 국방장관이 필요한데 그 유능한 국방장관은 전쟁은 조금 몰라도 되는데 전시 경제를 효율화시키고 투명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수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와 동시에 벨로우소프 신임 국방장관의 전임자죠.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은 심지어 우리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하는 안보석이로도 영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밀린 게 아니네요. 밀린 게 네. 아니죠. 쇼이구 전 국방장관을 안보부처를 총괄하는 최고의 정점에 앉혀놓고 쇼이구 지금 안보석이가 전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그 하위에 있는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전시 경제를 효율화시켜서 다만 국방 분야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 러시아의 혁신 성장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줘라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푸틴 대통령의 의도가 깔린 것이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10년짜리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네. 야, 푸틴이 속이 좀 어떨까요? 탈까요? 속이 탈까요? 아니 해봤자 나보다 더 많이 해봤어 이럴까요? 사실 뭐 충분히 예상은 하고 네. 있었을 겁니다. 초반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더니 여기 확 밀리면서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유력하게 나왔던 것이 이 전쟁도 6.25 전쟁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기억해 보시면은 1년 동안에 양쪽에 밀고 밀리는 기동전 시기가 있었던 다음에 그 뒤로 2년 넘게 지리한 휴전 협상의 그 교착 국면이 이어졌었거든요. 결국에 이 전쟁도 지금부터가 오히려 아주 지루하고 희생이 큰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가 돼버린 상황이죠. 한국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 압박에서 받아들이고서 대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서 우리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젤렌스키가 전쟁을 승리로 못 끝내겠다면은 단단한 EU와 미국이라는 이 단단한 군사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갖다가 앞으로 보완하려 들 것이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거의 뭐 그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죠, 절대. 애초에 이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자꾸 이 우리의 위성국으로 남지 않고 자꾸 이제 서방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전쟁을 감행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오히려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서방과의 동맹국으로 나토에 완전히 가입하는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러시아와 서방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운데 두고서 부닥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게 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푸틴은 이걸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 분명한 여러 가지 묘수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뭐 전쟁 초반부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을 통해서 젤렌스키 실각을 꾸며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국민들이 지쳐가고 이제 좀 전쟁 끝낼 때가 되지 않았냐, 젤렌스키 너무 오래 먹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든 증폭시켜서 염전주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카드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로. 네.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러시아는 푸틴이 당분간 오래 할 거잖아요. 트럼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1월 대선. 이제 올 11월 대선이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년의 국제사회를 결정할 큰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낙은 자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브로맨스는 브로맨스끼리 통하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의 조합보다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조합이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지도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매우 기대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트럼프가 보여줬던 동맹 정책을 보면 동맹을 규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맹을 다 분산시키는 흩어놓죠. 주한미군도 뭐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된다.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그런 트러블 메이커, 만만치 않은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의 관점도 비슷한 것이죠. 내가라면 트럼프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24시간 이내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보여줬던 과거 집권 시절의 모습과 지금 트럼프를 둘러싼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죠. 어떻게 무기 지원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총량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량을 줄인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무기 지원, 뭐 기타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의 거의 60에서 70% 이상을 사실 미국이 돕고 있는데 그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동시에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손절을 하게 된다면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국 회원국들도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 손을 떼게 된다면 이제 남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인데 러시아는 최소 2, 3년 정도 전쟁을 장기화해서 말려 죽이겠다는 그런 거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푸틴의 행보를 보면 참 다방면으로 쪼는 게 지금 우방국에 이제 서방 국가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또 뭐 유럽 침공할 일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번 말은 어떨까요?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될까요? 이행은 할 수 있는데 뭐 네.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 장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ICBM들이 있고요. SLBM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핵미사일을 갖다가 조금 더 전진 배치한다는 게 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1960년대 우리의 쿠바 핵미사일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장거리 핵미사일 기술이 아직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쿠바에다가 배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 벨라루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이미 거기에 전술 핵탄두를 전진 배치해놨어요. 거기에 한 50kg급의 핵탄두를 장비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다른 미사일 좀 더 넣는다고 해서 뭐가 위협이 더 크게 증가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역시 그만큼 우리가 다각도로 너희들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상 미국과만 이 안보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지금 EU와도 맺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거의 문안이 완성이 됐다고 하고 조만간 이제 협정에 서명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EU가 자꾸 지금 EU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를 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충분히 너네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좀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푸틴이 방북하기 전에 한 말인데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 공급을 안 해서 고맙다고 해놓고는 북한에 갔어요. 결국은 또 뒤통수를 뭐야? 맞았다고밖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치적 기만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망. 네. 러북 간에 새로 체결된 이 협정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이행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 두 국가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 강력한 플랫폼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네. 또 푸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 협력 그리고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그 협정 조약 10조, 13조에 보면 군사 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조항들, 문구들이 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레토릭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방산, 국방 방산, 군사 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제 러북 조약이 공개된 다음에 선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훨씬 많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한러 관계의 장기적인 걸 생각해서 좀 많이 저희가 자제해 왔죠. 한러 관계가 사실 양국 국민 간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좋아하는 국민이 러시아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0% 이상, 95%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러시아가 힘들 때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또 도와줬고, 그래서 뭐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우리 도시락 라면이듯이. 근데 우리도 뭐 이렇게 이 사람들 사람을 만났을 때 러시아인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있어요. 네, 우리도 뭐 여전히 국민들 민간 차원에서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그런 면에서 야, 러시아가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설마 뒤통수를 치겠냐 싶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아마 이번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이 탄약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면서 아마 러시아에게 좀 많은 걸 좀 내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중요한 전략무기, 핵무기의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무기 첨단 기술들을 갖다가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도 못하겠으면은 동맹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해 달라라고 해갖고 러시아가 고민하다가 너네한테 무기 기술을 주면은 이거는 비가역적인 거거든요. 한 번 주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는 진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국제적인 NPT 체제를 와해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형식적인 동맹관계 비슷하게까지만 간 것 같은데 이게 보이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여기서 뭐 진짜 이 한국의 국방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던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러시아랑 북한이 이제 초밀착 기조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어쨌든 북한이 지금 지속적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이렇게 대규모로 살포하고 있고 또 서북도서를 포함한 접촉 지역에서는 뭐 GPS, 전자파 교란이라든지 실제 DMZ에서의 북한 활동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우리 장병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군의 노력을 또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좀 지지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더더욱 지금 러시아가 이제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는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해 나가고 동시에 유기가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가지 않도록 필수적인 부분에서의 한러 간의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직통망이 한국과 러시아 간에도 군사 당국 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끄집어내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소통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전 세계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에 맞게 굉장히 정교한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권위주의 블록이라고 해도 아까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북, 중, 러 사이에도 굉장히 갈등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이면에도 약한 고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결국 아무리 푸틴이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이 다 한국의 우호적인 상태로 남는다면은 결코 이렇게 우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외교란 것이 틀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틀을 뛰어넘는 상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안보 혼란을 촉발했던 푸틴이 북한과 밀착하며 우리 안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한데요. 디펜스 프라임 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